그래서 오늘 6장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럼 뭐 여러분 중고등학교,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이라든가 혹은 뭐 정치 경제학 과목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치 경제학 시간에 배우셨던 뭐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사실 이 챕터를 만든 이유는 다시 타이틀 돌아가 보면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섹션을 만든 건, 이 챕터를 만든 건 아니고요. 반대로 non-democratic political regime이 무엇인지를 좀 보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제 민주주의 정치 제도와 비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같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이 챕터의 목적은 이제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정의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어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영향력이, 정부의 범위라든가 정부의 영향력이 이제 제한을 받는 그러한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부라고 하면 여러분 뭐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부는 이제 입법, 뭐 사법, 행정, 사법, 단순히 행정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이제 총칭해서 우리가 정부라고 부르고, 뭐 국가죠. 국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응되는 개념이 뭐 시민사회, 뭐 citizens, 뭐 시민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국민. 이제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이제 뭐 거번하는 주체겠죠. 이제 통치의 주체가 있고 통치되는 사람들, 이제 국가와 국민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민사회, 시민사회라고 하면 시민단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시민사회예요. 국민과 정부. 상대적으로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약하고 국민에게 상당한 자유와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 용이한 그런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몇 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제 폭넓게 보장되는 이제 정치 체제를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고 하고요. 반대로 이제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 비민주주의 정부는 뭐 당연히 뭐 정치적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혹은 사회적인 의사결정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금지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정부를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 비민주주의 정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컴패러티브 팔로틱스에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이고 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잘 안다고. 비민주주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accountability고요. 참여, 책임 정치. 그 다음에 이제 participation, 정치 참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participation은 대표적으로 이제 투표 행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participation, 뭐 여러분이 피선거권을 가질 수도 피선거권 가질 수 있죠, 그렇죠? 투표 혹은 뭐 피선거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contestation은 경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를 구분하는 중요한 어떤 기준이라고 한다면 책임 정치와 정치 참여, 그 다음에 이제 contestation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accountability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또 뭐였죠? participation도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첫 번째 요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그 텍스트북에 따라서 어떠한 그 비교 정치 교과서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대체로 제가 선택한 이 교재가 Comparative Politics라고 하는 책이 비교적 조금 더 간결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세 가지 요소를 살펴봤고요. 하나씩 보죠. 첫 번째가 Accountability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소크라테스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고대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대체로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여러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주의가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0년 전만 하더라도 한 1820년대 1830년대, 20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영국에서 투표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이제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역사가 가장 긴 영국에서도 1800년대, 1830년 경인데요. 이때 한 5%만 투표를 할 수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20년, 100년 전이죠. 1920년 경에 들어서서 이제 여성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여성의 참정권, 투표권이 이제 보장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사실 중요한 요소이겠습니다만 우리는 대체로 이제 20세기 후반에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책임 정치, 어떻게 보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책임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 지도자들이겠죠, 그렇죠? 선출된 정치인들, 선출된 정치인들이 이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출된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기회가 국민에게 주어지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accountability라고 해요.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 그 이상이고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incumbent politician out of office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한국에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소환제도, 주민 소환제도, 그 다음에 재신임을 묻겠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행동을 했다든가 혹은 정치 지도자가 스스로 이제 재심을 묻겠다 이렇게 밝힐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 알고 계시는 탄핵. 세 번째는 이건 사실 한국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공무원들이죠, 그렇죠? 관료들.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들, 입법부에도 공무원이 있긴 있죠, 그렇죠?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들이 법률을 위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이제 공무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면직이죠. 면직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accountability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participation은 여기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 투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투표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긴 합니다만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이제 하나의 형태가 투표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걸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출된 공직자들, 선출된 정치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참여가
없다면 그렇다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카운터빌리티와 반드시 이제 파티시페이션은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따가 세 번째 요소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투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고요. 뭐 참정권이라고 하면 뭐 피선거권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뭐 참정권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정치 참여.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션은 이제 법제화 되어야 되고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정권은 뭐 누구라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죠. 강요받을 수 없는 거고. 첫 번째 우리 뭐 법제화 되어야 된다, 제도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누가 투표권을 갖는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법으로 만 몇 세 뭐 이상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유니버셜 서프리지라고 하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언포스드는 자신의 의지와 반하게 자신의 의지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의 의사와 반하게 개개인들의 의사와 반하게 정치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나이지리아 케이스를 보긴 할 텐데 폭력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수단을 동원을 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든가 혹은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컨테스테이션인데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어카운터빌리티를 이제 실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책임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티시페이션. 문제는 뭐냐면 대안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티시페이션, 그러니까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정치인들을 이제 교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경쟁은 세 번째,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세 번째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테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경쟁도 반드시 이제 법제화되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복수 정당 제도를 채택한다든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복수 정당 제도. 그다음에 뭐 정부가 여기에 관여하거나 혹은 뭐 조작하거나 선동하거나 통제할 수 없어야 됩니다. 뭐 복수 정당 제도 표현한 것이고요.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 non democracy에서는 사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집권 세력이 사실상 이러한 이제 political contestation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우리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몇 번의 사건들이 뭐냐면 뭐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한 5년쯤 전에 있었던 터키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나발리를 독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러시아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의 나발리 사건을 보면 이제 암살 시도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제가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대체로 암살 시도가 설득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미얀마.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집권 세력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치적 경쟁, 컨테스테이션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제 국민의 어떤 저항이라든가 도전 같은 것들을 이제 억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겠죠. 터키, 러시아, 미얀마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파티시페이션과 컨테스테이션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가 어느 정도나 경쟁이 심하고 정당 사이의 경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에는 파티시페이션, 정치 참여가 얼마나 높은가 낮은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 제가 여기 한번 적어봤고요. 뭐 기본적으로 일당제니까요, 그렇죠? 예, 일당. 예, 당을 이제 복수 정당을 허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파티시페이션도 굉장히 낮습니다. 특정 주민들만 이제 투표할 수 있는 특정 사람들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US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끝에 그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US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그다음에 공화당과 민주당 두 정당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컨테스테이션 측면에서 보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도 직접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조 바이든 당선되는 과정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셨을 텐데 선거인단에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거인단을 얼마만큼 가져가느냐,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것인데, 항상 그런 이제 뭐 디베이트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선거인단을 가져갔는데 실제 투표율을 비교해 보면 그 대통령 선거에서 진 후보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는 경우도 사실 뭐 가끔가다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파티시페이션도 뭐 매우 높은 그런 국가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뭐 하지만 대략 뭐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영역을 이렇게 좀 나눠 본다면 이쪽에 있는 국가가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을 갖는다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조금 더 아래쪽에 그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레인지를 한번 찾아본다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가까울 것이고 이쪽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 가까울 것이다. 정치 체제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의 형태, 국가의 통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의 형태, 입법, 사법, 행정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첫 번째 accountability, 그 다음에 두 번째 participation, 세 번째 contestation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요건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가? 그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가 accountability. 첫 번째 이게 바로 accountability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뭐 이렇게 한국의 자세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참 좋을 텐데 뭐 좀 그러기가 정말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기간에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조금 저도 불편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뭐 덜 좋아하는 정당이 있고 더 선호하는 후보가 있고 덜 선호하는 후보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다 보면 저도 제 자신이 모르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얘기 혹은 제가 싫어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서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게 여러분이나 저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participation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얘기했던 contestation이겠죠. 뭐 후보가 적어도 2명 이상 혹은 복수 정당 제도를 채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요건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requirement고요. 첫 번째는 이제 elected government, 그러니까 뭐 입법, 사법,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overnment라고 하는 것은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수행하는 직무란 말이에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사법부의 그 대표를 선출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사실 뭐 수장은 국무총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뭐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행정부의 수장이라고 우리가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입법, 사법, 행정을 이제
포괄한다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래서 입법부 국회의원을 우리가 선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행정부의 수장인 뭐 혹은 전체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국회의장이 있고요. 이제 사법부에 또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 국무총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사람들, 얼마만큼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인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제 임명직들이 좀 있는데 어떤 직무는 선출직으로 하고 어떤 직무는 임명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렉티브 거버먼트고요. 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다라고 보는 건 그것도 조금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이고요. Civil Liberties.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 공정한 선거죠, 그렇죠? 공정 선거. Elected Government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물론 뭐 모두 다 선출하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몇몇 직위들 예를 들면 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선거 서울시장이라든가 교육감도 실제로 그 지방자치제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심지어 이제 구 단위까지 내려가서 구의회 의원들까지도 이제 주민들이 선출을 하죠. 예를 들면 그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무수히 많은 공무원들, 그 다음에 뭐 직간접적으로 뭐 판사든 사법부에 속해 있는 뭐 판사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공직자들은 이제 누가 임명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들, 임명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이제 권한을 부여받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카운터빌리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선출된 공직자들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고 임명직 공무원들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에게 또다시 이제 어카운터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좀 개인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선출직 공무원이 예를 들면 서울시장 생각해 보자. 너무 많은 예를 들면 저도 좀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서울시장은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시장엔 두 형태가 있어요. 정무직과 이제 행정부시장이 있는데 부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부시장은 대체로 뭐 행정고시라든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임명된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정무부시장은 이제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뭐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직위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직급에 따라서 하이어러키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공무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자신을 이제 뽑아준 서울 시민들에게 어카운터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무부시장 같은 경우, 뭐 혹은 뭐 행정부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승진해서 행정부시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에게 어카운터블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도 이제 회사 생활을 나중에 하게 되시면 그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보스가 위법한 지시를 내린 건 아니에요. 적법한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자신의 직무 범위라든가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싶지 않은, 이건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퀘스천을 두고는 사람마다 견해가 많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법한 지시인데 이건 정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시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카운터빌리티 관점에서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에요. 저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직급상 저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 지시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양심과 뭐 혹은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거리낌이 있다면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뭐 이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네,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사람들 만나보면 뭐 네. 공무원들에게 그러한 그 임명직,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 공무원들에게는 그 어느 정도의 재량도 있대요. 뭐 상위 직급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지시를 내렸을 때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권한이 뭐 공무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도 공무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기관엔 있어 봤는데,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과 또 뭐 공무원 조직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네. 두 번째 이제 봤던 것이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몇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 뭐 굉장히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죠. 표현의 자유. 두 번째가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론 자유, 출판의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표현의 자유는 이제 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 헌법 21조 제1항을 제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했는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정부 구성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고 해서, 그렇죠? 반드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민주주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중요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반드시 보장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뭐 결과를 예상하지도 않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이제 예상하지도 않고 이제 무작정 아무 말이나 던질 수 있다는 건 물론 아니겠죠, 그렇죠?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혹은 정부는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금지할 수 없고요. 당연히 뭐 정부를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국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한할 수 없고요. 막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도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연예인들도 그럴 수 있고요. 혹은 뭐 미디어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언론사도 그럴 수 있고, 뭐 혹은 정치인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중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의 의사 표현도 막아서는 안 되겠죠. 제재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들이고, 이것이 보장되어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뭐 공정선거, 그 다음에 frequent e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자주 선거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기.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의 임기를 몇 년으로 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임기가 비교적 짧다면 선거 주기가 빨리 도래할 것이고, 임기가 비교적 길다면 선거 주기가 비교적 천천히 도래하겠죠. 문제는 여기서 사실 문제는 뭐 대통령이라든가 한국 시스템에서는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만 선출을 한다면 얘기가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선거들이 있잖아요. 지방선거부터 시작해서 총선, 대선 이렇게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올해는 이건 이제 보궐선거긴 하지만 뭐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짧아도 2년에 한 번씩은 이제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첫 번째 페어 일렉션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히 공정선거죠. 정부는 특정 후보, 여기서 이제 정당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당은 자신이 내세운 후보를 당연히 지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 정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선거 과정에 개입할 수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없냐면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유리한 방식으로 돕기 위해서, 반대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불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제 선거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나 자주 선거를 치룰 것인가, 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뭐 한국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비교적 임기가 긴 그 경우를 찾아봤더니 멕시코 대통령의 경우에 6년, 멕시코가 6년이고요. 비교적 깁니다. 6년.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의 상원의원이 양원제고요. 상원, 하원. 그 다음에 상원의원의 임기가 8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8년. 예.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 4년에서 8년 사이 정도가 그냥 리즈너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 오래 하면, 임기가 길어서 너무 오래 하면 이제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이제 그 다음 주제는 메디슨 딜레마인데요. 메디슨은 그 미국의 파운딩 파더스 중에 한 사람이고요. 뭐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파운딩 파더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헌법을 제정했던, 헌법을 뭐라고 하죠? 조각한다고 하나요? 헌법을 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굉장히 중요한 그 참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네 번째 대통령, 미국의 네 번째 대통령까지 역임을 하는데요. 메디슨의 딜레마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여기서 핵심은 국가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그 좋은 점 때문에 국가의 어떤 범위라든가 영향력을 크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영향력이라든가 그 범위를 얼마만큼 제한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만큼 확대를 해서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 것인지, 이 둘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밸런스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사실 메디슨의 굉장히 큰 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메디슨의 딜레마라고 해요. 큰 정부, 작은 정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큰 정부, 작은 정부. 반대입니다. 리미티드가 작은 정부고요. 그다음에 effective government가 큰 정부죠. 그러니까 정부가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비대하다? 그 의미 자체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질 것이고, 뭐 다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뭐 지금 우린 경제학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개입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더 심해진다면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정부가 그 영향력이라든가 그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 둘 사이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접점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학기 초에 소개해드렸던 에스모글루 라빈슨의 The Narrow Corridor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어떤 챕터를 보시면, 그 챕터 이름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책 세우는 게 무너져가지고. 이 책 제가 학기 초에 소개해드렸던 네로 커리도에 보면
그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국가죠. 국가와 시민사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단체 아니에요. 시민단체. 뭐 자유롭게 형성되는 어떤 국민의 그 다양한 영향력, 국가와 대립되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요. 그 둘 사이에 어떤 그 견제가 잘 되어 있을 때 적정한 밸런스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렇게 되면 뭐 리미티드 거버먼트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그러니까 국가의 역량이 굉장히 축소되면, 제가 전에 레바논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가가 아무런 그 기능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여 가는데도, 우리도 쓰레기 수거 잘 하고 있잖아요, 동네마다. 쓰레기가 막 쌓이고 있는데도 그것조차 수거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육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도 제대로 못하는데 뭐 초등교육 같은 공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리미티드 거버먼트의 가장 큰 문제고요. 반대로 국가의 역량이 지나치게 커지면 우리가 지금 여러 국가들에서 보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에서 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노정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영향력을 얼마만큼 그 범위와 영향력을 규정하는 것인데요. 그 헌법이 뭐 여기서 제가 영어로 좀 길게 표현하긴 했지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뭐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통치 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요. 통치 체제,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 체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권 보장이 시민사회, 시리즌들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했던 내로우 코리더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그 홉스의 리바이어턴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실 정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를 통해서 안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치안, 이러한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던, 그러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그 투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혹은 뭐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켰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 리바이어던이고요. 뭐 레비아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리바이어턴이 얼마만큼 커지는 것이 좋으냐, 작은 정부가 좋으냐, 아니면 큰 정부가 좋으냐,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메디슨의 딜레마는 뭐 여기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와 같다면, 그렇다면 사실 정부도 필요가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천사라면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상호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나눠 갖고 뭐 이런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실제로 사람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하고, 국가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정부가, The Governed가 바로 이제 시민사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부가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국가의 통치 체제에 대해서 잘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맞지만, 스스로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바로 이제 메디슨의 딜레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디슨의 아이디어는 뭐 결국 checks and balance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메디슨의 딜레마는 그 역사적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냐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잖아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주민들, 이민자들은 기본적으로 뭐 유럽의 정치 시스템, 뭐 기본적으로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기도 물론 했겠습니다만 군국주의, 기본적으로 군국주의, 왕정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자유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뭐 다시 영국과 같은 국가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정부 구성을 잘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그게 바로 영국과 같은 정치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고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크게 토털리테리언 레짐하고 어토리테리언 레짐 나눠서 보고요. 토털리테리언 레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전체주의라고 번역하고요, 보통. 그 다음에 어토리테리언 레짐은 전제주의라고 번역을 해요. 굉장히 점 하나 차이죠, 그렇죠? 혹은 뭐 독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만, 독재.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기에서는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다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공산주의라든가 파시즘은 어디에 속하는지 이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공산주의와 파시즘.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구분하는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분하는 방식은 어떤 그 모형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어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프레임워크는 뭐냐면 이제 국가와 사회, 시민 사회예요. 국가와 사회 사이의 관계, 국가와 국민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인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체제는 우리가 앞서 봤지만 이제 국민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국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당연히 견제가 되어야 되고요. 지나치게 그 영향력이 확대가 돼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메디슨의 딜레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가장 큰 문제는 특징은 문제라고 하면 좀 특징은 이제 국가와 국민이 일종의 이제 계급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국가가 국민 위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관계를 여기서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이어서 지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출되는가, 정치 지도자의 선출 방식에 대한 측면에서도 우리가 비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선출되는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정치 지도자는 뭐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우리와 같이 대한민국과 같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기도 하고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정치 시스템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유권자들이 참여를 해서 정치 지도자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에서는 물론 뭐 한국이라든가 이런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처럼 지도자를 선출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극단으로 가게 되면 비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의 저쪽 익스트림으로 가게 되면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요? 그룹이 존재합니다. 뭐라고 부르면 이게 뭐 딱히 제가 딱히 뭐라고 번역하기가 좀 그래서요. 뭐 슬렉토럴이라고 하면 일렉토럴하고 조금 대립되는 개념이잖아요.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제 우리가 일렉토럴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슬렉토럴은 그냥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소수의 어떤 엘리트 그룹을 우리가 슬렉토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어떤 그 리더 그룹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얀마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미얀마는 오랫동안 군부가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했고요.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에도 이제 군부가 오랫동안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는 아마도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접해서 보는 거고요. 자세한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추측컨대 선출된 그 지도자와의 이제 대립 관계 때문에 나타난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요. 거기까지만 저도 잘 모르니까. 네, 여기서 첫 번째 특징 바로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 뭐 일종의 계급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 위에 국민이 존재하는 형태의 계급 구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도자가 어떻게 선출되는가? 그러니까 소수의 그 권한을 부여받은 누가 권한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수의 뭐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의 시진핑 같은 분이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마칠 수 있겠죠? 네. 오늘 토털리테리언 레짐과 어토리테리언 레짐, 전체주의와 전제주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념을 활용하는가,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를 사용하는지, 이념 사용의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제 동원을 하는지, 강제 동원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적인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사회적 다양성, 정치적 다양성을 허용하는지. 뭐 결과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털리테리언 레짐은 어떤 국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냐면 바로 나치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무솔리니. 이 두 국가가 비교적 토털리테리언 레짐에 가깝고요. 뭐 나치 독일은 가장 대표적인 전체주의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동원하고 필요하면 강제 동원하고 언제든 국가가 국민을 동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체제 선전이든 전쟁이든 뭐 다양한 국가의 활동에 국민을 동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다양성이라든가 사회적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 사실 이제 북한도 비슷한 형태이긴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토털리테리언이즘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요.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나치 독일하고 무솔리니 정도를 이제 예로 들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토털리테리언 레짐은 이 국민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념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제 선전을 위해서 뭐 광범위하게 강제 동원을 이용을 하고 세 번째로 정치적, 사회적 다양성을 뭐 여기서 이제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정치 체제를 토털리테리언 레짐이라고 하고 반대로 어토리테리언 레짐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대체로 이념을 그렇게 활용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강제동원도 있기는 있지만 뭐 강제동원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고 어토리테리언 레짐에서 특징은 뭐 사회적 다양성도 허용하는데요. 이제 정치적 다양성은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중국을 생각해 보시면 적당한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근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중국 학생이 계시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정치적 다양성이 허용되는지
되는데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면 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렇지 않다. 혹시 뭐 증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다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한 거여서요. 중요한 차이점은 대체로 어토리테리언 레짐에서는 전제주의 국가 혹은 뭐 독재 국가 이곳에서는 대체로 뭐 정치적 다양성 정도만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국가가 전체주의 국가인가 아니면 독재 국가인가를 이제 구분하는 뭐 좋은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주의 국가의 이념과 관련해서 뭐 5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주의 국가에서 이념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overt, 두 번째 systematic 하고요. 세 번째는 institutionalized 되어 있고 네 번째는 dogmatic, 다섯 번째는 totalizing 하다.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overt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송이라든가 뭐 미디어라든가 뭐 지금은 토탈리테리언 레짐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뭐 인터넷 같은 거 이용한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여하튼 뭐 언론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그 이념이라든가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고요, 홍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스테매틱하다는 것은 그 주체 사상 뭐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뭐 주체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저 주사파 아니기 때문에 주체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부하던 시절에도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주워 들은 건 되게 많아요. 예. 그 주체 사상과 같은 어떤 이념 체계는 굉장히 이념 체계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이념 체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공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잘 짜여져 있어요. 어디에 이제 그 결함이라든가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테매틱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대전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세부 강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주체사상 같은 거예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조금씩 그 변형도 하고 수정도 하고 논리적 오류가 있으면 보완해 가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스테매틱하고요. 세 번째는 제도화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뭐 학교에서 교사라든가 혹은 뭐 조직의 당 조직의 당뇨들이라든가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념을 가르치는 이제 교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제 제도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을 선전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더그메릭하다는 것은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으라는 거죠. 이제 종교적 신념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토탈라이징 한다는 것은 이제 뭐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독교 같은 경우에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 같은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랑과 희생과 봉사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독교의 사실 요체라고 한다면 신도들이 이제 예수와 같은 그 성인이 되는 성인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석가모니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념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그 이념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사상도 그것이 추구하는 어떤 인간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인간상을 그대로 추구하는 것인데 이제 종교와 다르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라든가 석가모니 이런 이제 종교와 다르게 이념에서는 어떤 그 개인의 개성 말살이 당연히 들어 있는 거죠. 그렇죠? 토탈라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것입니다.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자아라든가 에고라든가 뭐 혹은 개인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이념이 추구하는 어떤 인간상을 따라가는 것이 다섯 번째 토털라이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은 강제동원, coercive mobilization인데요. 강제동원.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뭐 전쟁 상황이 아니면 뭐 저를 강제동원할 수 있겠어요? 강제동원 못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저도 예비군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오빠라든가 동생들, 남동생 뭐 이런 사람들 중에 군대를 갔다 오면 지금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죠. 예비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비군이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군 끝났고 민방위이기 때문에 민방위는 그냥 동네 주민들, 저 이렇게 동네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이제 주민들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저한테 주어지겠죠. 전시 상황이 아니면 이제 주민들을 강제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토탈리테리언 레짐에서는 사실 가능하죠. forced labor, 강제 노역, 강제 동원, 뭐 강제 노동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념을 홍보하기 위해서 뭐 당연히 이제 매스 데몬스트레이션에 참여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뭐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그 북한에서 무슨 어떤 기념일 같은 때 보시면 뭐 미사일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면 저 뒤에서 막 박수치고 뭐 국기 막 흔들고 이제 이런 분들 보시면 이제 강제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대중동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부의 뭐 정부의 당, 뭐 공산당이면 공산당 혹은 뭐 나치면 나치 이런 당에 이제 당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네 번째는 뭐 충성맹세라고 할 수 있겠죠. 충성맹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나치의 독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토리테리언 반대로 이제 전체주의가 아니라 전제주의 혹은 독재 국가에서의 특징은 사실 뭐 강제동원은 크게 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이 하고 싶은 뭐 사적 모임 뭐 이런 거 다 허용하는데 문제는 정치 참여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 이제 전체주의와 전제주의 국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다양성, 뭐 정치적 다양성 이런 거 일체 허용하지 않죠. 근데 극단적인 경우에 종교도 가질 수 없고요. 뭐 당연히 다른 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탈리테리언 레짐에서 만약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채택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도 탄압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그 이념 체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탈리테리언 레짐에서 채택한 어떤 이념이 공산주의가 아니라면 혹은 뭐 사회주의가 아니라면 대립되는 개념조차도 기본적으로 탄압의 대상이 됩니다. 뭐 이것과는 반대로 뭐 간단히 보시면 뭐 패밀리 라이프 이런 것도 통제를 받고요. 교육도 마찬가지고 우정, 워크, 리저 이런 것들이 다 통제의 대상이에요. 어떤 예가 있냐면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 2005년경에 꽤 오래전 얘기죠. 15년쯤 전에 이제 북한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냐면요. 한 달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여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 한 달에 2번 이발을 하라고 강요를 했대요. 한 달에 2번 반드시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머리를 한 달에 2번 잘라야 되는가?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르거든요. 근데 왜 한 달에 2번씩이나 굉장히 자주 자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머리가 길면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고 머리를 자주 자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뭐 기본적으로 토탈리테리언 레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나치 독일에서도 저도 이제 기독교 신자니까 나치 독일에서도 나타났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나치 독일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뭐 목사들이겠죠, 그렇죠? 예. 교계 인사들을 다 탄압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유명한 목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히트리히 본 회퍼라고. 예, 그 목사는 이제 나치 독일 체제를 부정을 했거든요. 예,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의 다양성도 허용하지 않고요. 반대로 어토리테리언 레짐에서는 뭐 정치적인 그 어떤 다양성만 추구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허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력을 사용하진 않고요.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뭐 이념 주입을 하는가? 네. 어토리테리언리즘에서는 뭐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제한적이고 토탈리테리언 전체주의에서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독재 혹은 전제 헷갈리시면 그냥 독재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전제주의. 서적에 따라서 관련된 서적들을 보시다 보면 이제 어토리테리언리즘은 그 전제주의라고 번역하는 서적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이유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소개하는 거고요. 나중에 가면 그냥 우리의 관심사는 민주주의냐 비민주주의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동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가, 어토리테리언리즘에서는 뭐 제한적이거나 혹은 뭐 최소한으로, 반대로 이제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요. 세 번째로 사회적 정치적 다양성이 허용이 되는가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다양성은 대체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사회적인 다양성, 문화적인 다양성, 종교적 다양성 이런 것들은 이제 허용이 되고요.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 이념 체계와 관련해서 토탈리테리언 레짐이 채택하는 이념들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체주의 국가가 대체적으로 어떠한 이념을 채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제동원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정치적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추구하는 이념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이념을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공산주의, 커뮤니즘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파시즘. 공산주의는 뭐 구소련, 소비엣 유니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 이전에 중국, 차이나, 그 다음에 북한. 이제 파시즘은 뭐 비교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 따르면 이제 더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치, 독일. 그 다음에 이제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무솔리니.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즘부터 뭐 간단하게 볼 텐데요. 뭐 공산주의 이념, 뭐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공산주의는 이제 사실 과거에는 공산주의를 그 전체주의의 이념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이걸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개하는 이 프레임워크이죠. 비민주주의는 토탈리테리언이즘과 어토리테리언이즘으로 구분이 되고 토탈리테리언이즘에서 채택하는 이념에는 커뮤니즘과 파시즘이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분류 방식이 반드시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봤는데 가장 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뭐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뭐냐라고 하는 이상한 질문들을 막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무슨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과목 선생님이 기억도 안 나요. 선생님이 저한테 저의 그 지식을 테스트하고 싶으셨는지 뭐 저한테 막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도 모르냐? 너는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막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막 그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경제학자가 돼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러한 구분 자체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건
그냥 개인의 견해예요.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견해예요.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캐피탈리스트 이코노믹 시스템, 자본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렇죠? 예. 경제 체제의 반대말이 공산주의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경제 체제. 네. 예,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이데올로기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이데올로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커뮤니즘은 사실 이데올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본주의의 반대말이 커뮤니즘이냐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물어보면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플과 오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애플이고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게 오렌지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자본주의는 뭐 초록색 사과예요. 근데 오렌지는 노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건 이제 노란색 사과냐?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같은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깔이 다른 같은 사과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캐피탈리즘의 반대는 그 소셜리즘이라고 보는 게 저는 조금 더 타당하다고 봐요. 사회주의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타당한데 그것도 사실은 좀 그렇죠. 그 별로 그렇게 여러분 뭐 이거에 반대되는 이념은 뭐냐, 뭐 저거에 반대되는 이념은 뭐냐. 민주주의의 반대는 비민주주의 맞습니다. 뭐 하지만 뭐 그게 꼭뭐 파시즘이 민주주의의 반대냐, 뭐 아니면 뭐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냐, 뭐 이런 개념도 사실은 좀 그냥 그래요. 뭐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커뮤니스트 아이디올로지죠, 그렇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이념. 올로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마크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마크시스트 티오리라고 하는데요. 이제 마르크스에서 출발을 하고 마르크스 엥겔스에서 출발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유럽의 역사 근대사를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산업혁명의 여파가 동유럽까지 전해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산업혁명과 정치체제가 변화되는 시기가 거의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것이 사실 동유럽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발발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는 여전히 이제 봉건제도가 남아 있게 돼요. 뭐 유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뭐 체코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여전히 산업화가 더디게 진행이 되면서 봉건제도가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빈부의 격차가 서서히 더 벌어지게 되고요. 핵심은 사실 이제 토지 소유에 대한 불평등 이슈가 자연스럽게 동유럽에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어떤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생각해 본다면 왜 러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그러니까 혁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국가의 어떤 이념이 되었는가를 생각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 뭐 여하튼 여기에서의 핵심은 부유한 사람들의 어떤 자산을 뺏어서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의 재분배가 달성되어야 한다. 가능한 균등한 재분배가 달성되어야 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의 균등한 재분배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을 다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달리기 똑같은 출발점에서 다시 출발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달리는,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의 균등한 재분배를 실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 메커니즘은 기술 발전 혹은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특성의 차이, 교육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기술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사람마다 다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경제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적은 소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경제적 기회를 정부가 통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누군가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똑같은 출발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걸 통제해야 되는 통제 시스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르크스의 이론은 불가피하게 토탈리테리언이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이론을 계속해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극심한 통제와 정부의 간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났던 일련의 사건들 보게 되면 뭐 단일 정당이 필요하겠죠. 일당 하나의 정당이 필요할 것이고 하나의 정당이 이러한 부의 재분배라든가 혹은 뭐 무엇을 생산할 것이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분배할 것인가를 이제 다 결정하게 되는 중앙 계획 체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전체주의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뭐 레닌이라든가 스탈린은 이제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체제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마르크스 이론을 접목을 해서요. 그렇죠? 예.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자신이 뭐 자기 자신의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체제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부의 균등한 재분배라든가 다양한 이제 경제 이론들, 경제 현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지 정치 체제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사실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뭐 레닌이라든가 뭐 혹은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이론을 현장에 현실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전체주의 정치 체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이야기들은 좀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장이죠. 7장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